제 아들이 파혼했습니다. 어제 저녁 아들이 말했습니다. 결혼 안 하기로 했다고 말입니다. 청첩장 인쇄도 끝났고 예식장 계약금도 넣었고 하객 명단까지 다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결혼식까지 딱 2달 남았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원래 장난기가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가가 벌겋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어봤지만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물수건을 들고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거실에 이상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결혼을 처음부터 조금 걱정했었습니다. 아니, 많이 걱정했었습니다. 처음 양가 상견례를 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혜진이의 부모님께서는 강남의 어느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해 놓으셨습니다.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음식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말이죠.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아이예요. 연봉도 꽤 되고요. 혜진이의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능력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말씀이 좀 걸렸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맞벌이가 기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혜진이한테 살림, 미천 같은 건 따로 안 해줄 생각입니다. 어차피 둘이 벌어서 사는 거니까요. 옆에서 아내가 물을 마시다 말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시대가 변했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예식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하객이 저희 쪽이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혜진이의 어머니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예식 비용을 부담해 주시겠다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아들과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혼집 전세금 5억. 저희 아들이 전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는 아들이 사기로 했습니다. 혜진이는 자기 차를 따로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혜진이 쪽에서는 살림살이랑 예식 비용이요. 혜진이가 직장 다니면서 모은 돈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게 얼마나 되는데? 살림이랑 예식 합쳐서 한 5천만 원 정도요? 순간 계산이 섰습니다. 전세금 5억에 차까지 합치면 5억 5천 이상을 저희 아들이 부담하는데 혜진이는 살림살이와 예식비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거의 10배 가까운 차이인데 그것도 하객은 혜진이네 쪽이 더 많다면서 말입니다. 아들아,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아버지, 요즘은 다 이래요.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고들 생각해요.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혜진이도 돈 벌고 있잖아. 그것도 연봉이 꽤 된다며? 아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평등하게 하자면서 이런 건 남자가 다 부담하라는 게 말이 되니? 사실 저는 결혼 준비를 이렇게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혜진이네 집안에서 저렇게 철저하게 계산하며 나오니 저희도 안 따져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혜진이와 이미 다 이야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혜진이 말로는 자기는 살림을 안 하는 대신 평생 일을 할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자기가 더 많이 버는 거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집은 남자가 마련하는 게 한국 사회의 관습이라고 했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평등하자면서 편할 때는 관습을 들먹이고 관습을 이야기하면 또 평등을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저희 아들이 좋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내는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안 하고 속상해했지만 결국 아들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부터 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는 듯 숟가락만 굴렸습니다. 회사 일 힘드냐?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이 어머니셨습니다. 아들은 우리도 들을 수 있게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번 주말에 가구 보러 가기로 했잖아. 그런데 말이야, 침대랑 소파는 내가 사는 거지? 우리 혜진이 친구가 인테리어 업체 하는데 거기서 맞춤으로 하면 좀 비싸긴 한데 괜찮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드레스룸을 꼭 원하더라고. 작은 방 하나는 혜진이 전용 드레스룸으로 쓰자. 너도 알다시피 혜진이가 옷이 많잖니? 준호, 내 옷은 큰 방 붙박이장에 넣으면 되잖아. 통화가 끝나고 아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저기 준호야.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아요. 며칠 후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혜진이네 친척들 예단을 준비해야 하는데 리스트를 받아보니 15가구였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50만 원씩만 잡아도 750만 원이었습니다. 혜진이 쪽에서는 저희 집 친척들 예단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혜진이한테 이야기해봐라.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 아들이 혜진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혜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오빠 쪽 친척들 리스트도 줘.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망설였습니다. 저희 집은 친척이 별로 없었습니다. 말아야 67가구였으니까요. 그럼 혜진이 쪽은 15가구 받고 저희는 7가구 받는다는 말입니까? 혜진아, 그런데 우리 쪽은 친척이 많지 않아서 양쪽 친척 수가 너무 차이 나는데 그냥 각자 집안 친척들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어떨까?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답니다. 그랬더니 혜진이네 집안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경우가 아니라고 양가에서 서로 예단을 주고받는 게 예의라고 했답니다. 결국 양쪽 집안 친척들에게 모두 예단을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혜진이네는 15가구, 저희는 7가구. 한 가구당 평균 50만 원씩만 잡아도 저희는 750만 원을 주고 350만 원을 받는 셈이었습니다. 저희가 400만 원 손해였습니다. 이것도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각자 하자고 하면 경우가 아니라며 전통을 내세우더니 정작 손해는 고스란히 저희 몫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극한은 신혼여행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혜진이는 유럽 한 달 일정을 원했습니다. 비용은 물론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혜진이는 이미 적금을 깨서 자기 몫을 준비해 뒀답니다. 문제는 저희 아들은 신혼집 마련하느라 여윳돈이 별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진아, 미안한데 신혼여행은 좀 소박하게 가면 안 될까? 집 마련하느라 돈이. 그랬더니 혜진이가 펄쩍 뛰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신혼여행도 제대로 안 보내주려고 그래? 평생 한 번 가는 신혼여행인데 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끼고 모았는데? 아들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혜진이가 본인 엄마에게 전화를 했고 그 후 바로 혜진이 어머니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마련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기본이고 신혼여행 비용도 당연히 남자 쪽에서 내야죠. 그런데 우리 혜진이가 반반하자고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양보하는 건지 아세요?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는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일이 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스피커폰으로 우리는 다 함께 그 전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한참 만에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들의 말을 들어보니 모든 게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집 구할 때도 예식 준비할 때도 매번 비용은 아들 쪽이 더 많이 부담하면서도 결정권은 혜진이 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처음엔 양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평생 같이 살 사람인데 이런 것쯤은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아들이 힘들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혜진이는 아이를 낳더라도 육아는 똑같이 반반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시대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비 며느리 혜진이에게는 당연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말한 반반은 정말 칼 같은 반반이었다고 합니다. 분유 타기,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 어린이집 등하원. 모든 것을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서 정확히 50대 50으로 나눴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교대로, 아플 때도 교대로, 병가를 내는 것까지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육아를 반반 하는 게 싫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은 제가 다 마련했잖아요. 차도, 예단도, 신혼여행 경비까지도 지금까지 훨씬 많은 돈을 제가 부담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육아도, 집안일도, 모든 게 정확히 반반이래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더 많이 낸 돈은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혜진이한테 이야기했어요. 집 마련은 내가 했으니까 육아나 집안일은 내가 조금 더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집도 반반 하자고요. 그랬더니 혜진이가 뭐라고 했다는지 아십니까? 집은 원래 남자가 마련하는 거잖아. 그건 당연한 거고 결혼 생활은 별개지. 이 얘기를 하며 아들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집 마련할 때는 관습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막상 결혼 생활 이야기하면 평등을 외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주장하는 혜진이에게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아들은 말을 이었습니다. 혜진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혜진이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맞벌이 하면서 집안일도 반반 하는 거잖아. 그런데 오빠는 집 마련했다고 그게 평생 가는 공로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네? 그럼 나보고 혼자 다 희생하면서 살라는 거야? 혜진이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혜진이도 지금까지의 자기 인생이 있고 자기 커리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아버지, 저는 혜진이에게 일 포기하고 집에만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라 그냥 저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데 왜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하고 조건을 따지는 게 우선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자기한테 유리한 건 관습이라고 하고 불리한 건 평등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평등인가요?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부모님도 솔직히 너무 하셨어요. 혜진이 어머니께서 마지막에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답니다. 준호야, 내가 우리 혜진이 마음 상하게 했다며? 혜진이가 울면서 전화했어. 집 하나 해왔다고 신부한테 이것저것 요구만 한다고 우리 혜진이가 얼마나 서러워하는지 알아? 집 하나 해왔다니요? 5억짜리 전세가 집 하나 해온 겁니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랑 결혼할 때 이런 거 다 계산하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결혼하고 준호를 낳고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맡았습니다. 저는 돈을 벌어왔고요.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우리 때랑 지금은 다르다. 혜진이 말도 틀린 건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계약서 작성하듯 조건을 따지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게 과연 행복한 결혼일까 싶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나쁜 아이는 아니야. 그냥 너무 똑부러지게만 살려고 하는 거지.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만 되는 게 아닌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결혼하고 수없이 부딪히고 싸우고 울고 웃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 키우면서는 매뉴얼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새 아이가 울면 둘 다 같이 잠을 못 잤고 아이가 아프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게 가정이었습니다. 혜진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보지 그래? 천천히 마음을 열고. 제가 말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혜진이는 자기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저도 제 생각을 바꿀 수가 없고요. 저희 둘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날 밤 아들은 혜진이네 부모님께도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청첩장은 다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혜진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거 참 난처하게 됐네요. 우리 쪽 하객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난감한 건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나저나 준혼에 드리려던 예단은 아직 준비 전이니 이제 안 드려도 되겠네요. 준혼회 쪽에서 우리 친척들한테 주신 건 뭐 이미 전달하신 거니 어쩔 수 없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혜진이네 친척 15가구에 이미 전달한 예단 1200만 원은 돌려받을 수도 없고 혜진이네가 저희 친척들에게 줄 예정이었던 예단은 아직 준비도 안 했으니 안 주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럼 저희 아들이 지금까지 쓴 다른 비용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세 계약금만 해도 3천만 원인데 집은 어차피 준호가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식장 계약금 100만 원 날렸어요. 서로 손해본 셈이니 그렇게 조용히 정리합시다. 제 전화를 옆에서 다 들은 아들은 한참을 멍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계산을 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미 준 예단 1200만 원에 전세 계약금 3000만 원, 총 4200만 원을 날렸습니다. 혜진이네는 예식장 계약금 100만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40배가 넘는 차이인데 이걸 서로 손해본 셈이라고 하시는 거자. 어이가 없었지만 파혼 이야기를 먼저 꺼낸 것은 저희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들은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을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은 혼수며 예물이며 복잡한 것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듯이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파혼 소식을 알리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다들 놀라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글쎄 서로 안 만나 봅니다. 그렇게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런데 준호 고모인 제 동생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는 솔직히 다행이라고 생각해. 혜진이 집안 사람들 양가 상견례 때부터 좀 이상하다 싶었어. 혜진이 자랑만 하고 정작 혼수나 예단은 하나도 준비 안 한다며.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지.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인 명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아들 잘했네. 결혼하고 나면 더 힘들었을 거야. 돈은 남자가 다 대고 집안일은 반반하고 그러다 문제 생기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시어머니 탓하고. 봤어. 나도 주변에서 여러 봤다고. 사람들의 위로가 조금씩 쌓였습니다. 아들도 며칠 지나면서 표정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들은 며칠간 방에만 있다가 어제 처음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좀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근데요, 저는 아직도 결혼하고 싶어요. 언젠가는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35살, 이제 더 이상 어리게만 느껴지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저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듬직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힘든 결정을 내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분명히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아내가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파혼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마주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평등을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맞벌이 하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나누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관습이라 하고
불리한 것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등이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혜진이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다만 결혼을 거래처럼 생각했고 자기 이익을 철저히 계산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혜진이 부모님은 글쎄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딸을 귀하게 키운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 집안을 호구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저런 집안이랑 사돈 맺었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두 집안의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것을 구시대적이라고 하지만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의 가족까지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이 언젠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말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서로를 아끼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도 저희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관습이라는 말로 돈을 받아내고 평등이라는 말로 책임을 나누려는 그런 영악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비의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바람입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가 놓였습니다. 아들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역시 어머니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아내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하지만 소중한 저녁 식사를 말입니다.